아주 솔직한 속내를 말씀해 네. 주셔야 돼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 땡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땡큐다 아니다. 일단 땡큐죠. 땡큐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12시에 만나는 시사테인먼트. 대낮에 듣는 우아한 클래식 소품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입니다. 바흐가 자신의 후원자를 위해 매우 공을 들여 만든 곡이라는데 이제 여야도 본격적으로 지선에 공을 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선,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지선, 원활히 준비 중인가요? 지선, 예, 어떻습니까? 노래 마음에 드셨나요? 이게 작가님들이 굉장히 훌륭한 작가님들이다. 예. 지성이가 생각지도 못했네. 시사 개그 쪽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 이분들이 말장난하는 그 지선이 거. 이 지선인지 이야, 내가.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하죠. 네. 당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일단 민주당 얼마 안 남았어요. 24일에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지금 선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지금 출마 선언했고 어떻게 지금 뽑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던 박광훈, 그리고 박홍근 이 두 분이 이제 출마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이원욱 의원 그리고 어제 안규백 의원님과 김경협 이런 인물들이 또 해서 총 5명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선을 치른 지 얼마 안 됐고 그 이전에 또 경선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경선의 후유증 같은 것들 물론 이제 뭐 대선 과정에서 잘 이렇게 달려왔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이 당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저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선거 예. 운동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선거운동하라는 선거운동 예, 있나요? 예. 그래서 사실상 캠프를 만들지 않고 아마 개별적인 전화 정도로 아마 의원님들께서 선거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너무 세게 진영 대 진영 혹은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또 마음이 다치거나 또 당의 어떤 이 분란이 또 일어나게 되면 국민들께서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실 거다 이런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식은 교황 선출 방식으로 이제 유명한데요. 예. 모두가 이제 들어가서 이름을 써서 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름이 써서 내면 어느 정도 계속 추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투표를 해서 많이 받으신 분, 이렇게 해서 그 콘클라베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그런 방식으로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조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군요. 어느 분이 될지 좀 궁금한데 그러면은 만약에 원내대표가 선출이 돼도 이 관계 설정, 특히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의 관계 설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가겠다, 마이웨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여론조사 제가 소개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묻는 것도 있었어요. 예, 48.8%가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사퇴하면 안 된다 20.5%, 잘 모른다 30.6. 예. 지금 더블입니다. 더블 사퇴가 더블이 넘어요.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퇴 지금? 예, 일단은 뭐 국민들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당은 이제 수습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당은 수습해가는 과정이고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물러나고 다른 분을 모셔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딱 정확한 대안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다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 이제 가혹한 상황으로 후보자를 이렇게 또 떠미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반대편에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꼭 호불호를 떠나서 그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좀 수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다음 원내대표가 뽑히시면 원내에서 지금 이제 뭐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것들 또 챙겨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이 업무와 그다음에 지방 선거를 또 준비해야 되는 또 비상대책위원회의 또 그런 업무가 어쨌든 잘 나눠져서 여기까지는 좀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검증된 뭐 비대위원장이 있잖아요. 정치계의 마리아노 리베라,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분이 또 오셔서 한번 당을 수습하면 어떡하고 가셨다 하면은 다 성공시켰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또 막 분란의 소지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누구 뭐 또 찾아보면은 인물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막 토론하고 막 이분 모시자 저분 모시자 하면 다 또 호불호가 또 나뉘어져 있고 또 그걸로 분란으로
시간을 또 이렇게 막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차원에서는 또 이해를 제가 또 여기서 양해를 좀 구합니다. 네. 곁들 제가- 수가 있죠. 제가 조금 질문을 안 그래도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자, 아주 솔직한 속내를 말씀해 네. 주셔야 돼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 땡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땡큐다 아니다. 일단 땡큐죠. 땡큐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게 정치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예. 왜냐면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계시는 동안은 민주당에서 계속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집안 싸움 보는 거를 국민들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땡큐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호중 그 위원장님께서 이걸 끌고 가셔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가 유리해서가 아니라 땡큐라서가 아니라 예. 제가 또 방금 말씀 주신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하던 시절에 비대위원으로 비대위원이잖아요. 꼽혀가지고 일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어떤 비대위나 늘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게 비대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보니까 게다가 윤호중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지도부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흔들리는 건데 비대위는 흔들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비대위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훨씬 더 취약한 기반 속에서 거기다가 항상 비상시국에 뜨는 게 비대위인데 예. 비상시국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보니까 늘 선출된 권력들의 그 당내 주도권으로 항상 흔들리게 되는데 이거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실 또 비대위의 비대위가 드러나고 또 비대위의 비대위가 생기고 당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김종우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리면 김종우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그냥 그 당시 미래통합당에 쓰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애초에 정족수조차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정족수조차 안 맞춰주려고 안 나와가지고 상임위에서 부결되다가 한 번 더 뭐 이런저런 토론이 있다가 겨우겨우 상임위를 통과하고 전국위원회 통과해가지고 결국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흔들렸거든요. 아니 저거 남의 집에 와가지고 막 뭐 한다 어쩐다 왜 다 바꾸냐 저희도 엄청나게 흔들렸는데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땡큐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자, 국민의힘 궁금합니다. 이거 야 지금 시험을 도입을 해서 이준석 대표가 동공천의 고리를 끈 꼬리가 아닙니다. 고리를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PPAT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인데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시험이고 이게 그리고 비례대표, 광역 비례대표하고 기초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위 15% 30% 들어가야지만 된다면서요. 맞아요. 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 PPAT 이제 시험은 이제 뭐 당원 당규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외교 안보 정책, 그다음에 뭐 또 뭐라고 하다 무슨 해석인데 정치자금법, 정당법 문해력, 뭐 이런 거. 문해력. 문해력 자료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시험인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정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가치조차 모르고 의원에 출마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구정에 대해서 구의원들이나 그다음에 시정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날카롭게 질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집어내야 되는데 그냥 가서 네트워크만 하고 우리는 같은 정당이니까 이 법안 나왔으니까 다 통과시켜주고 이런 거 안 된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이 사실 대표가 되기 전부터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 내용을 충분히 학습을 하면 얼마든지 치를 수 있는 시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시험을 못 보고 막 이게 너무 어려워서 통과를 못하고 이런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광역 비례하고 기초 비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대 평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 30% 상위 15% 그게 뭐 2등급 3등급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 자질은 굉장히 있는데 시험을 좀 못 봐가지고 이거 비례 기초 단체 뭐 비례 신청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 정치적 자질이라고 하는 것에는 당연히 의정 활동을 얼만큼 잘할 수 있느냐, 이제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구정에 대해서 얼만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시정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면밀하게 짚어낼 수 있느냐가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정량적인 지표가 없다 보니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조차가 없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면 저 같은 위원장들이 내지는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네라는 굉장히 주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늘 공천이 됐다는 거였죠. 그 가운데서는 심지어 돈이 오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이제 이런 거는
아니다. 비례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단순히 그냥 좀 정치적 역량이 있어 보인다라고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어떤 특정 집단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정말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다음에 어떤 우리 정당의 대표 주자로서 내몰릴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례대표인 건데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은 기준들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생각인 것 같고 그렇군요.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민주당도 뭐 말로 이를테면 청년 30%뭐 여성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꼭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도입해야 된다라는 좀 뭐 청년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가요? 뭐 티격태격하면서 갈 테지만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해력이나 이런 게 심지어 없으신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치하고 기초 의원 하시는데 광역 의원 하는데 문해력이 없다고요? 예, 문해력이 없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양당 간에 다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소수입니다만은 예.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예를 들면 당직자 시험이라든가 뭐 보좌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 걸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이게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걸 안 걸러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왔던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국민들의 투표로 이거를 그냥 찍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목표에 정치인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류가 올라왔을 때 이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최소한의 어떤 그런 장치들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런 문제 의식에는 공감하고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것을 시험의 형태가 아니라 그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토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연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검증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좀 더 좋은 정치인이 공천되도록 하는 체계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능력주의 아니면 시험 지상주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또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좀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럼요. 잘 되면은 또 정착도 하고 민주당도 좀 어떤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그 대구시장 김재섭 위원장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와, 대구 뜨거워요. 김재원 최고도 저번에 나오셨는데 제가 대구 나가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부인을 안 하셨어요. 결국 나갔고 네. 홍준표 지금 뭐 권영진 현 시장. 근데 지금 룰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했던 사람이 공천 신청할 경우 15% 감점 그리고 현역 의원은 또 10% 감점.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이 완전 발끈했거든요. 25% 감점 받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룰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저희도 늘 지역에서 저 같은 당협위원장들이 겪는 문제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의원들을 공천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내가 공천을 못 받았다.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누군가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복당 신청을 해서 국민의힘 온다. 이게 꽤 여러 지역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됐거든요.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당의 기강과 당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이런 선거 때마다 무너진다. 그러면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내가 열심히 갈고 닦고 여기서 당을 위해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소속 출마한 분들에게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고 현역 국회의원이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직접 뽑아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도 맞는데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출마하는 사람들끼리 룰을 정해서 뭐 나가는 게 말이 되냐. 예를 들면 김재원 의원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룰을 세팅하는데 그 안에서 당사자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누군 특정인에게 불공평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전 이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뭐 페널티를 주는 게 맞긴 한데 이런 페널티를 우리가 논란 없이 가져가려면 좀 다시 좀 그 지도부에서 고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논란이 없도록. 저도 이게 두 가지예요.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가 그 룰을 만들었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방지법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홍준표 방지법. 또 하나는 김재원 땅 짓고 헤엄치기법 이렇게도 얘기할 수 권영진 시장은 무시하시나요? 땅 짓고 헤엄치기까지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선거를 바로 앞두고 룰을 바꾸는 이 문제는 기존의 이
이 룰 가지고 준비를 했었던 사람들의 이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문제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